아침에 갑자기 또 황당한 기사, 뭐 황당하다기보다는 뭐 예상은 했지만 기사가 나왔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상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상했다. 자, 그 다음에 성장률을 2.6%로 낮추고 물가를 5.2%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금리가 또 올라가는구나.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근본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4, 5,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했다. 첫 4개월 연속. 이게 사람들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상 첫 역대 최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나 대단한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쉽겠죠. 자, 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월 달에 2.7%에서 8월 달에 2.6%, 즉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물가 전망치도 4.5에서 5.15.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최대한 낮춰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0.1포인트 낮췄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5.2%로 0.7%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최은혜님, 거래량은 언제 활성될까요?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어춥지 않게 뭐 경제학자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신 상태에서 제가 너무 아는 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부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6포인트로 0.1포인트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이니까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원래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목표 자체가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느냐 문제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한국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게 목표다. 당연히 그러니 금리가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아까 보셨던 0.1포인트가 하락했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물가 인상을 올리게 되겠지만 이 올리는 폭이 결국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목표 자체가 결국 무엇이었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 하지만 금리 인상폭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물가가 상승이 계속되면은 갑자기 빅스텝이라서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리면서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또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물론 대외적인 변수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국 대외적인 변수로 미국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갉아먹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부분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번에 0.25포인트 상승한 것은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두려워하실 거 없다. 지금 이미 정부,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답답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앞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차근히 흘러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아까 좀 전에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일단 금리 인상 부분이 생각보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을 것이 보여집니다. 좀 보여지고도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 0.25포인트만 올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그 물가를 막기 위해서,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소폭으로 조금씩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난 다음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거나 더 시간이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투자 대상 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또는 집을 구매하거나 이러면서 거래량이 움직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의 금리 인상 자체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바로 몇 개월 동안 봤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연속성이다 라고 하는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면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여부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것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금주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도 수도권도 집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 자, 뭐 금주 시장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일단 서울도 수도권도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매매 수급 지수 3년 만에 최저. 제가 몇 년 만에 최저, 몇 년 만에 사상 최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심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 강북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동안 올랐다라고 하는 서초구도 아슬아슬 약보합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 전무후무한 거래 빙하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자,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얘기했고요. 전무후무한 거래 빙하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보셨던 기사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들 지금 거래 안 돼서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죠.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것들 얘기하죠. 결국 이게 다 경제성장과가 연관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 전무후 거래 빙하기 시작됐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가 상승 때문에 했지만 결국 경기 침체가 또 걸려진다. 근데 거래 빙하기가 시작됐다. 부동산의 거래가 잘 안 되면은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 빙하가 시작됐다. 이 기사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시고 두려워하시겠지만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길게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와 관련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무언가 행동들을 또 보일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신경 안 쓰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봐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진다. 전무후무한 거래 빙하기가 시작됐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먼저 하시지만 저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빙하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정부로 하여금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대책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직전의 상황을 통해서 현재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죠. 여기에다 한 가지 그렇다면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부동산 노포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금주 시장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거래가 좀 제대로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질문도 나오셨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이 내용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보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 기사에 보게 되면은요. 약발 안 먹힌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값 더 떨어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저랑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던 또는 제 방송에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나올 때 그럴 때 뒤쫓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이죠.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신도시에 계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금주 시장 분위기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기사 내용들이 요즘에 계속 두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옵니다. 나오죠? 하지만 그 내용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한 주간 나왔던 기사 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기사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있었죠. 맨 위에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 하락일로 주택시장 또 흔들까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다 하락일로의 주택시장 또 흔들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가격 하락 지속 우려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270만 호가 공급된다. 그 중에 200만 가구가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8만 가구, 정비사업 52만 가구, 기타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기타 민간 비아파트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270만 호 또 200만 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타 비아파트니까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일단 중대형들이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짓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 64만 가구는 제외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것들 중에서 270만 가구, 200만 가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공공택지라고 나왔던 부분들은 뭐 3개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계획된 얘기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새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간 쪽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뭐 허가를 많이 내준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등에서 52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 말 속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270만 호, 200만 호 쏟아지니까 이 기사에서는 5년간 쏟아진다. 그 다음에 하락일로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정비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서울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된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봐왔던 내용 중에서 신통기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아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소규모 주택 개발,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새 집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200만 채, 뭐 270만 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 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중에서도 공공택지는 이미 나왔던 물건, 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허가를 좀 많이 내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회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저 같으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또는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조금 뭔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5년간 쏟아진다고 무슨 확정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옆에서 하락일로 주택시장 또 흔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200만 채, 270만 채 그대로 내보낼까요?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난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개발 계획이죠. 근데 그때가 정확한 날짜, 그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결국 2005, 6, 7년도 그때 사이였는데요. 지금 2022년, 10몇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이제 터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난 다음에 2007년, 8년, 9년, 10년 경기 침체기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즉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5년간 쏟아질 리도 없고, 두 번째 200만 채가 실제 200만 채로 진행될지도 아직 최종 결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락이 된다면 이 채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아마도 정부는 공급 물량들을 조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 기사는 걱정할 기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동산 노포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이야기, 약간 상식선에 관련된 얘기, 옛날 얘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비하인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비하인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밖에 또 하나를 좀 볼까요? 바로 밑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한쪽 선은 1억 원 하락, 다른 쪽은 4억 원이 올랐다. 강남 집값 미스터리. 자,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모르거나 또는 상식적인 부동산 관련된 상식, 역사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한쪽 선에서는 1억 원이 하락하고요. 다른 쪽은 4억이 올라갔는데 정말 미스터리다 라고 하는데 한번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의심을 하면서 자전거래 의심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 한번 볼게요. 주택매매 시장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에서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되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표현을 쓰고 싶으냐? 이게 바로 힘겨루기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상승장이 이기느냐, 하락장이 이기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힘겨루기 하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는 지금 연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 중이죠. 자, 그런데 수억 원씩 오르 거래들을 보게 되면 다 어디냐라고 한번 지역을 봐야 되겠죠.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버스티지. 평수 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164.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결국 이걸 가지고 한쪽 선에는 1억 원이 하락되고 다른 쪽에는 4억 원이 올라간다. 이런 걸 갖다 분리해서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없다. 왜 그러냐? 이거는 순수하게 자산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레미안 퍼스트지라든지 타워팰리스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시장의 침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고가 거래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과도한 의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자전거래가 있냐 없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220짜리의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래를 할 정도로 띄우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자전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큰 분위기는 하락의 분위기는 존재하고 있다. 결국 강남권도 지금 현재 조금 힘이 떨어지는데 일반인들의 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혹여라도 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기사로서는 값어치는 좀 없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투자자들한테는 눈이 확 띄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세가율 80% 속출, 광양, 목포, 당진 깡통전세주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요,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요, 전세가율 80% 속출에 집중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광양, 목포, 당진의 깡통전세주의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됐겠죠. 이게 이제 약간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본능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일반인들은 이 깡통전세주의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80% 속출한다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갭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기사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전세가율 80% 속출, 금방 말씀드렸던, 자, 이러면서 아예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 중소도시 13곳 깡통 위험, 자, 천안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매매가 추월 사례, 자, 임차인 피해 예방 대책 시급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기사는 임차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투자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광양 같은 경우 85.7%, 뭐 쭉 보게 되면 뭐 포항, 충남, 뭐 전북 군산, 천안, 그다음 경남 김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국 평균이 68.9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게 훨씬 더 떨어지니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방권들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깡통전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깡통전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조건 깡통전세 리스크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혹자는 임대인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단기간에 뭐가 몰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남 광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남 광양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현재 미분양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미분양이 존재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해서 물건들을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깡통전세가 나오기는 오히려 어렵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깡통전세주의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입주 물량도 적고 그 밖에 이제 앞으로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기사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 80%가 넘는 지역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구나, 이 지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후에 2년 정도 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그 가격 움직임이 괜찮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게 투자 대상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기사만 가지고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이 대상 기사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 80%가 넘는 곳에 정보를 얻고 이런 대상 지역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동안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투자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기사는 좀 많지만 이 기사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 분양가도 오를 것 같아서요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 바로 맨 밑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치솟아라고 하는 이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락론자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저는 좀 궁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궁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뭐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2000년대, 2007년, 6, 7년도, 8년도 요때 이 말에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단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교정하게 됐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시나요?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분양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옆에 있는 가격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야지 라고 하는 논리가 언제 적용되냐면 상승장 전체에서 적용되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분양가가 치솟는 시점이 상승장 후반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분양가가 여기였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원자재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장, 제가 초반부터 후반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이 성립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심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기준점이 돼요, 올라가는 가격이.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불안불안, 갸우뚱 이런 식이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상승장의 일반적인 논리인 건데, 후반부가 되면 여러분들 심리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심리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는데, 얼마였는데 더 올랐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서 그 결과로서 점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미분양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장 후반부에는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분양가가 오른다? 어쩔 수 없다. 오른다. 근데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장의 지속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한다,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면서 어느 순간 미분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심리가 이제 위축되는 거잖아요. 미분양 나오면 더 위축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승장 후반부에는요, 분양가가 치솟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2007년도가 몇 월 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주 운정지구가 분양을 할 당시에 파주 한라비발디가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1,400 정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평당 1,400을 분양을 했었고요. 모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파주 그 운정지구에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완판이 돼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점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다니까 미분양이 외곽에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판이 됐던 파주 한라비발디도 그 이후에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왜? 분양가는 높았는데 주변 가격 자체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비싸게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Y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물론 오피스텔이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오피스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가격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지금 신축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요, 월세도 올라가고,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형 오피스텔 중에서 적정 수준의 입지가 좋은 게 괜찮게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얘는 굉장히 안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얘는 월세가 올라가도 분양가가 워낙 높았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딱 지정해두기보다는 그 시점에 가장 맞는 효율적인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금주부동산 기사에서 나온 것들, 집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치솟아라고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이 시기가 그렇게 혼동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기축가격의 가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신축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자, 이런 곳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1년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미분양이 나오는지 또는 그래도 완판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다음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평당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지난 몇 년간은 올라가도 다 받아줬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입주 물량들이 적으니까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경기, 인천, 지방이겠죠. 그런 곳들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지역들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분양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부룡님 경기 남부에 입주량도 많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진행한다는데 동탄2는 반등이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보실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직전 상황에 가장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등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침체 또는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약에 이제 이번 상승장에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 상승장에 있는 모습만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까지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입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에 한계가 올 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진행한다는데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려우니까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걸 또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엮어서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식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 사시겠습니까? 동탄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동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회사가 있거나 뭐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동탄에 살고자 하는 수요와 그 다음에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 동탄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다 각기 다르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남부에 입주 물량이 많다, 경기 남부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현재 모습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은 결국 그 입주 물량은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탄2에 영향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다른 쪽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서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동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는 서로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탄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2라고 하는 곳이 입지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동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대 심리를 좀 많이 가지고 들어왔고 여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과 함께 약간 호재 부분이 지금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괜찮다,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왜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2 같은 경우,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동탄에 입주 물량 많을 때도 그때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입주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그 시점 이후에 올랐잖아요. 역시 반등의 기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살아보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이 없는 게 한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언제든지 시간은 돌아오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뿌요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할 2주택으로 가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의 뭐 신념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확정 지을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저는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시장 환경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유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같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뿌요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자가 되어야 되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팔색조가 되어야 된다. 내가 팔색조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1주택자가 됐다가 아니면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됐다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도 하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주택자 규제 하면서 똘똘한 채 쪽으로 여러분 흘러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지방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똘똘한 채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정답이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분들이 바꿔서 투자를 하셨죠? 결국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요님께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약간 투자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1주택자로 가시다가요. 시장이 다주택자들한테 완화시켜주고 뭔가 조건을 주고 혜택을 준다면 2주택자, 3주택자로 가세요. 그렇다가 다시 바꾸시면 되죠. 그게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신 분들이 특히 비과세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세요. 최은혜 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자, 그런데 그냥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을 많이 사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냐면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비과세. 자, 그런데 투자자가 되면서 비과세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만약에 물론 이제 나름 요령껏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에서 그 비과세를 포기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뿌요님의 질문, 그 다음에 최은혜님 하셨던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바꾸는 거,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투자 방법들, 기술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뿌요님께서 팔색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 명심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기 전에 두려움은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의 강도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용우 님이 질문을 하신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룡님, 전에 방송에서 일기 신도시 말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쪽도 괜찮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2, 3년간 송도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두루뭉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가 상당히 제가 던져준 답변이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이어가게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질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일기 신도시 말고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지역을 좋게 본다고 얘기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2, 3년간 송도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 저는 뭐라고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냐면 일기 신도시 말고 인천 연수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는 분 이용우님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답이 서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는 던지는 쪽에서 해드리는 쪽에서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인천 연수구 연수동과 동춘동을 좋게 봤던 이유는 그 동네가요. 일단 일기 신도시 테마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제가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기 신도시 테마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있어야 될 10년간의 테마다. 자, 앞으로 10년간의 테마인데 10년간의 테마에 있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그쪽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일기 신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신도시를 제외하고요. 5대 신도시 외에 당시 지어진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나머지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특별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면은 그 지역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 바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분당 신도시
또는 뭐 중동신도시 이런 것들과 동시대급에 지어졌던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도 이 지역에도 여파를 미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런 곳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광주 상무지구라든지 또는 대전의 둔산지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는 어느 시점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2, 3년간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축에 들어가려고 하지 구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더더구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얼마나 거주하기가 어렵겠어요. 자, 그러면 2, 3년간이라고 하는 그쪽을 보게 되면 차라리 인천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인천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다면 2, 3년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갈 만한 곳,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동춘동과 연수동 같은 경우는 테마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에도 향후에 어떻게 보시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도 우리 이용우님의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건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신축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싸게 좋은 거 사죠. 그러면 오히려 구축들 같은 경우가 애매해지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호님이 올려주신 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인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진짜 혼인신고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 남편은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소액 갭투자를 하려고 공부 중입니다. 5천만 원 이하요 갭투자 위험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뭐 일산탄현이라든지 시흥, 오산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냐면 모든 투자의 기준을 본인 위주로 놓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자, 뭐냐면 본인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갭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상황이죠. 그쵸? 내 상황으로 하려고 하는데 갭 투자가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뭐 아리까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시장의 상황이에요. 시장의 상황이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5천만 원 갖다가 리스크를, 더더구나 이제 초보이신 것 같아요. 초보라면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저는 한 박자 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기는요, 갭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집을 안 사는 시기예요. 집을 안 사니까 이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전세 쪽으로 들어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침체장 후반부입니다. 왜? 상승장도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타이밍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갭 투자 위험한 시기라고 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일단 김혜연님은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갭 투자가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특정 지역, 뭐 지방의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갭 투자가 유리한 지역이 나타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는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물량들이, 입주 물량, 분양들, 상승에 따른 분양 물량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이 터지는 시기가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리 5천만 원 들고 갭 투자 하려고 막 낑낑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각 지역들을 분석하시면서 그 지역이 지금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 물량이 뭐 부족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자, 질문 속에서 바로 답변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 어떤 그런 지역들보다 더 먼저인 거는 시장 상황이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갭 투자의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분위기가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거나, 또는 세 번째, 지방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분명히 투자할 곳이 있겠죠. 자, 그런 곳들 중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있는 부분들, 역시 그게 첫 번째 공부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산, 탄현이다, 시흥이다, 오산이다 등으로 알아보는데 지역 가가지고 가격이 얼마냐, 갭이 얼마냐만 보시는 것들이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 그런데 갭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갭이 그렇게 해서 더 붙을 수 있겠느냐 말겠느냐, 물량이 많아서 떨어지겠느냐 오르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기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초보자분들 또는 돈이 없는 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갭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 물론 제 책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제 책에서 유독 아마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제 방송 들어오셨으니까 책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시고 그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라이브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님이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자, 부룡님,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 풀피 투자 무리하게 여러 개 해두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하면 혼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올리신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 분양가도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오면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 방법이 좋냐 나쁘냐, 물론 저도 최근에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은 금리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으로 오피스텔의 이거 소형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걸 조합해보면 충분히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곳이 있다, 많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부분은 요즘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 풀피, 무피 투자, 무리하게, 본인이 스스로 무리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자, 무리하게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주께서랑 똑같아요. 자, 무리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상승장이 얼마나 계속 또 이어질지, 또는 이제 꺾여서 쇠퇴로 더 들어갈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표가 나타나거나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몰빵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진짜 여러 개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 개 하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건 핵심지죠. 입지, 우리 아파트가 얘기할 때는 입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지가 좀 밀리더라도 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벌써 딱딱 정해버렸어요. 핵심지, 서울의 핵심지. 자, 그리고 풀피 투자, 무리하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딱 몇 군데만 지정돼 있죠. 시장을 유연하게 보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서울의 핵심지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오피스텔도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요, 갭벌리기 갭매우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흘러가요. 외곽으로 흘러가니까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침체기 오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도 쏟아지는 물건이 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핵심지에 만약 오피스텔 투자에서 투자금을 적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역시 오르지 않았거나 무리하게 올랐다,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하면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주변지로 이동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익명님, 현재 시점에서 상계주공과 중개주공 둘 중에 어떤 물건이 향후에 이익이 더 클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해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전지현이 이쁩니까? 손예진이 이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딱 똑같다. 저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 다 굉장히 좋은 곳이다. 문제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을 물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여러 가지 재건축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뭐 용적률과 조합원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시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체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는 하락장 또는 쇠퇴장 또는 조정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점에는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계주공과 중계주공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 상계주공이 갑자기 무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급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계주공에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경매나 이런 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상계주공 경매를 할 것 같아요. 상계주공이 좋냐, 중계주공이 좋냐, 이 여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폭이 예전과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은희 님이 던진 질문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덕원 역세권의 단독주택에 사는데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가고 싶다. 팔아서 가야 될지 그냥 사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분야이죠. 단독주택.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새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인정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제가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갯벌리기 갯묘기 맨날 얘기하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급매물과 관련된 얘기, 싸게 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는 우리 고은희 님이 인덕원 역세권에서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가격대가 좋은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것, 내 자금에 맞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본인이 소유를 하고 계신 건이라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은 결국 땅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또는 땅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예를 들면은 종이 몇 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단독주택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면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